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8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또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9월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고요. 8월 전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은 뭐 V자로 올라가는 건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약간 전체 이번에 장대 음봉, 망치형 음봉이 나왔었잖아요. 잉태형이라고 그 안에 이렇게 그 안에서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답답한 흐름이 다음 달 초까지는 좀 이어질 거고, 또 코스피 소형주나 코스닥은 또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좀 더 이어질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웜의 소통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회수권,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그런 단어를 얘기를 하면 좀 너무 옛날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엄청난 하락장을 버텨내신 모든 분들, 더운 여름 모두 잘 버티세요 하셨고요. 조금 지루한 장이, 답답한 장이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는 더 견디셔야 됩니다. 뭐 지금 폭염 때문에 엄청 이렇게 덥잖아요, 그죠? 근데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덥다고 뭐 당장 내일 찬바람이 불기를 바라면 안 되듯이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식보다 사람이 좋다. 충성 찐팬 됐어요 하셨고요. Work hard, be nice, and amazing things will happen. 또 적어주셨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큰 원칙은 딱 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 Work hard. 근데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겠지만, 주변에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왜 성공을 못했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지? 열심히 했는데 그 운때가 안 와서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비나이스 했나? 나는 다른 사람한테 카인드 했나?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다고 다 뭔가 성공한 건 아닌데, 근데 열심히 했고 비나이스 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거는 이 우주의 기운, 운때랑 내가 열심히 성실하고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 우주의 운때랑 딱 맞아야 됩니다. 딱 맞으면 뭔가, 그리고 좋은 사람, 좋은 인연 만나는 이런 게 다 불교에서는 시절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시절 인연을 만났을 때, 시절 인연이 될 때, 박지성 선수나 이영표 선수나 다 열심히 하고 있다가 월드컵이라는, 히딩크 감독이라는 그런 운때를 만난 거잖아요. 그 운때가 내 인생을 바꾸는 큰 모멘텀으로 작동을 하려면 열심히, 그리고 비나이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첵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규칙, 습관으로 하루하루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셨고요. 제가 신문과 책을 읽어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노력을 했어도 오늘같이 전문인 부연 설명 없었으면 글만 읽어내리는 전 까막눈이었다는 걸 오늘 웜의 신박의 저 자신을 조아립니다. 더 낮아져서 부자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소통이 벌써 부자인 것도 같고요. 웜의 신박은 오늘 내 하루의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님께서 감동적인 댓글을 써주셔가지고요. 제가 다 감사합니다. 3일차 출석, 긍정의 힘을 믿어요. 매일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제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댓글 본다고 제가 어제 영상을 잠시 보는데 이 손으로 열심히 마우스를 막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하는데 마우스를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마치 호수에서 백조가 여유 있게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떠다니는데 밑에서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오리다가. 네, 제 손을 보면서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손은 움직이고 있나. 제가 이게 일일이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이렇게 좋아요 엄지척이잖아요. 그걸 다 눌러드리거든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제 남편과 비슷하게 생기셔서 내적 친밀감이 느껴진다고요? 남편분, 네, 핸섬하신 남편분을 두셨네요. 죄송합니다. (7월 28일에) 채슬리 방문해서 단체로 대표님 만났었는데 코로나 때부터 방송 찾아보며 말씀 듣고 했었는데 막상 제 옆에서 지금의 상황 설명해 주시는 대표님 보니 연예인 같더라는. KTX 타고 연천에서 4시간 가까이 기차 타고 일임하려고 갔었는데 제 주식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정리하려니 손가락을 자르고 싶고 무서워 아직 일임 망설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7월 28일이니까 지난주 오셨다 그죠? 지금은 뭐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가 더 좀 힘들다고 했잖아요. 좀 지루한, 전저점을 깨고 뭐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 좀 지지부진하고 좀 짜증나고, 그런데 조금 찬바람이 불 때 한 10월 정도만 되더라도 좀 빠르게 회복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난 거에 한 절반 정도 회복되면 그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웜의 신박 꿀팁도 킵하고 주식 역사도 폭넓게 듣고 너무 재미나다고 하셨습니다. 힘들 때 더 찾아보고 정신 붙잡았던 때가 몇 년 전 코로나 시기였는데 이번에도 역시 도움 말씀 약이 됩니다. 소통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 허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영상 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평온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평온해진다는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시잖아요. 저는 33년 동안 주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산에 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백두대간 뛰실 때 그 선봉 대장님 계시고 후미 대장님 계시고 하면서 그 전문 산악인 분들이 인솔해서 이렇게 같이 가셨거든요. 만약에 전문 산악인 분이 인솔을 하지 않고 저희 아버지께서 혼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험난한 백두대간을 혼자 가셨다.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은 어쨌든 내 혼자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 걸리면 겪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불안하고 두렵고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슬리가 선봉 대장, 후미 대장 그 역할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시장이 예상치 못한 그런 허를 찌르는 이런 변동성이 왔을 때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방송을 보셨는데 저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니까요. 이번 하락이 제 주식 인생에 스트레스로 따지면 1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10위 안에도.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갑자기 띵띵띵띵 하면서 안전벨트 불 켜지면서 터빌런스라고 그러죠. 이상기후. 이상기후에 의해서
비행기가 몹시 흔들리고 있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근데 비행기를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이나 성격 자체가 워낙 이렇게 좀 세심하신 분들은 되게 두려우실 거예요. 그죠? 근데 비행기를 오래 타고 다니는 분들은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냥 자고 책 읽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변동성에 그런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그 비행기가 체슬리 슬램버거, 옛날 허드슨강의 기적을 만드셨다. 체슬리 슬램버거 기장님이 만약에 조종대를 잡고 있는 기장님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나 걱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저희 회사 이름을 체슬리 투자자문이라고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체슬리 슬램버그 기장님처럼 잘해야죠.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떨어질 때 안 터지고 올라갈 때만 먹고 떨어질 때 안 터지고 네, 그렇게만 되면 네, 연평균 한 150% 200% 수익 낼 거예요.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비행기가 그 터뷸런스 상황을 에이 슬램버거 체슬리 기장님이면 그 비행기가 흔들리는 그 터뷸런스 다 피해 가야지. 그걸 바라시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교 출석했습니다. 네, 저희 워메신 박을 경제학교 출석으로 비유를 해주셨네요. 출석만으로도 배워가는 시간이기에 꾸준히 6일차 출석합니다 하셨고요. 오늘 밤에 비가 내려서 감사한 날입니다 하셨는데 어젯밤에 사실 야간 축구를 했거든요. 이 K5 팀하고 붙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조기 축구가 이 K1부터 뭐 전남 드래곤스 뭐 이런 데 있잖아요. K1부터 이 K7까지 있습니다. 저희 조기 축구가 K7이고요. 영국이나 독일에는 15부 리그까지 있잖아요. 근데 어제가 그 K5 팀하고 세 번째 경기였었는데 2년 전에는 그 팀한테 10대 0으로 졌다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가 거의 한 10대 6 정도로 이겼었는데 어제도 이겼습니다. K5. 그 K5에서 2승 1패 하고 있는 팀하고 붙어가지고요. 첫 게임 6대 0으로 이기고 그 다 끝나고 집에 오는데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더라고요. 오늘도 자정이 넘어가기 전에 봅니다. 날씨도 덥고 주가에도 눈이 안 가고 오로지 웜의 소통, 웜의 신방만 보게 됩니다. 하셨습니다. 운동하면서 듣다가 처음 글 남깁니다 하셨고요. 더운 날씨만큼 코스피도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이 주식은요 찬바람 불 때 시작하고 더워질 때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뭐 어김없이 그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는 오히려 2월 3월 요때 이제 폭락했다가 뭐 여름 내내 뭐 찬바람 불 때까지 계속 좋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워졌을 때 코스피는 차가워지고요. 오히려 찬바람이 불 때 코스피는 다시 뜨거워집니다. 웜의 신박 잘 보면서 기본 판단력을 얻으면 돈이 달려와서부터 부자가 된다 생각합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와서 붙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저는 제가 돈을 막 벌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시장 상황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한 번씩 이제 찬스를 주잖아요. 근데 그 찬스가 막 이래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다 올라타는데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뛰는 말이 올라타라. 네, 뛰는 말이 올라타는 거는 기수분들이나 서커스 단원이나 네, 그런 분들이 뛰는 말에 올라타는 거지. 네, 아마추어가 그 뛰는 말에 올라타려고 서 있는 말도 올라타기 힘든데 뛰는 말에 뒤늦게 막 올라타려고 하면
부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때도 그랬고 22년에도 그랬고 작년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폭탄 관세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보면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소형주들은 뭐 박살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것도 기회거든요. 항상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툭 배팅을 하고 아니면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번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또 주식 다 꽉꽉 채우고 있어요. 네. 저는 자산 배분에 욕심을 내거든요. 자산 배분에 욕심을 냅니다. 근데 제가 2등 하는 전략. 네, 1등은 꼭지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뭐 그런 사람이 0.1%의 1등이라면 그래도 2등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냥 킵바잉 해가지고 그냥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간 분들은 그래도 2등은 한다는 거죠. 전원주 선생님이 뭐 얼마나 사고 팔고를 했겠습니까? 그죠? 워런 버핏도 얼마나 뭐 위에서 팔고 뭐 사고. 아니, 워런 버핏 절대 잃지 말라고 해놓고는 왜 샀다가 뭐 이래 빠지는 거 왜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고 안 그랬어? 그런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 이 변곡점을 다 맞춰가면서 연수익률 150% 200% 목표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좋은 주식 내가 좋은 주식을 샀다면 근데 이번에 그 개념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주식하고 좋은 가격하고는 또 다르다고.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근데 좋은 가격은 언제? 위기라는 형태로 좋은 가격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위기가 좋은 겁니다. 좋은 가격을 만들어주니까. 영상 한 개도 안 빠뜨리고 좋아요 누르며 출첵은 안 하고 있었네요. 요즘 많은 분들이 뾰족해져 있는 느낌입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채밀턴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호주 골드 코스트에서 출첵합니다. 네덜란드 피어랜드에서 듣고 있습니다. 와. 치맥 회동을 가고 싶은 마음에 샤이 채슬리도 인사드립니다. 왜 채슬리인지 궁금했어요. 전무님 책 투자의 본질 책을 보다가 궁금증이 해소가 됐네요. 썰리 허드슨 강의 기적의 실제 주인공이 채슬리 슬램버그더라고요. 세익 전무님의 그 채슬리 맞죠 하셨는데 맞습니다. 아까도 회사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우리 고객분을 경제적 자유라는 그 목적지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한 번씩 보면요. 이 정도 터뷸런스, 이 정도 변동성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거는 약간 블랙스완처럼 확 다가오거든요. 다가왔을 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사실 닥짓하다가 영원히 이렇게 좀 헤어나오지 못하는 운용사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마이너스 35까지 갔다 했었잖아요. 그 35까지 갔었는데 그 속절없이 당했죠. 뭐 속절없이 당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때 당시 뭐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2월 5일 날 그때 발등뼈 요 세 개가 이제 골절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때도 약간 느낌이 이게 뭔가 시장이 폭락을 하려나. 그 전에도 그랬었거든요. 2018년 10월 초에 딱 내측인대 파열되고 나서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신이 저보고 야 지금 축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야
공부해 하면서 뒤통수 딱 때려주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는 바람에 거의 6개월 동안 제일 큰 부상이었어요. 제일 큰 부상 당하고 6개월 동안 오롯이 이제 주식에 집중을 하면서 이 폭락의 역사 쫙 공부해가지고 자, 이 엔진이 양쪽 엔진이 다 불타는 건 이미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를 2월 내내 공부를 해서 3월 초에 골드만삭스의 이 베어 이센셜이라는 그런 약세장의 본질 그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요거는 이만큼 두려웠을 때가 언제지? 9.11 테러 그 다음에 2008년 요 두 케이스처럼 이제 장은 올라갈 건데 제가 느낀 거는 9.12 테러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9.12 테러 때 정말 너무 무서웠잖아요. 코로나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죠? 전 세계 주식하는 사람만 무서웠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서웠잖아요. 그럼 뭐 모든 사람이 무서웠던 상황은 금융위기 때나 이럴 때는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랑 비슷하고 9.11 테러 이후에 진짜 V자로 그것 때문에 9.12 테러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지수가 한 630에서 500 왔다 갔다 하다가 630 갔다가 이 시장이 기분 나쁘게 밀리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밀리다가 그러고 나서 9.12 테러 빵 터지면서 460까지 한 방에 빠졌다가 460에서 940까지 그렇게 더블 나는 걸 보고 그때 실수를 많이 했었죠. 그때 실수의 경험으로 코로나 때 거의 9.11 테러 때랑 비슷하구나. 그렇다면 반등이 들어가는 패턴도 V자로 이번에 올라가겠구나. 그랬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게 뭐 W자 됐다가 U자 형태로 좀 한참 안 좋았다가 뭐 말만 했었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런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양쪽 엔진이 파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지만 슬램버거 기장님이 승객과 승무원을 다 살리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런 블랙스완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버드 스트라이크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일시적인 손실은 있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원금을 지켜야 된다. 그게 제일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션이자 맨데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채슬리라고 지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22년도도 암울했었죠. 뭐 페드가 금리를 쳐올리면서 시장을 계속 찍어 눌렀으니까요. 그나마 한 2600대부터 주식을 사기 시작했었지만 2200까지 2180까지 갔을 때는 좀 힘 빠지고 이제 좀 그만 좀 하지 했는데 계속 금리 올리니까. 하지만 그때도 그러고 나서 시장 올랐다가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에 완전히 큰 수익을 내주는 그런 장이 됐었고 24년도에 코스닥 마이너스 21% 코스피 마이너스 9점 몇 프로 그 나는 장에도 저희가 24년 그때 플러스 한 14% 수익 냈었잖아요. 위기에 강한 모습을. 근데 위기가 처음 딱 발생했을 때 비행기가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막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잘 피하지 못하더라도 결국 리커버리입니다. 리커버리. 타이거 우즈가 그렇게 타이거 우즈 같은 선수도 드라이버가 숲에도 들어가고 근데 얼마나 잘 리커버리 하느냐. 거기에 실력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도 리커버리를 이제 멋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일수록 약간 오기가 생기죠. 그래 이번에도 멋지게 리커버리를 보여줘야지 그런 오기. 그래서 내년 1년 뒤에 멋지게
300콜 빌려서 치맥 먹으면서 그때 참 암울했고 그때 참 많이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힘들다 하시고 무서워도 하시고 했었는데 이렇게 멋지게 리커버리가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채밀턴 분들 저희 고객분들하고 같이 치맥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주 보면서 전무님의 가식 없는 마음을 보며 듣기를 좋아합니다. 탈탈 털어서 사라고 할 때 저는 올인이 돼 있어서 행동하지는 못했지만 매도는 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못 견디고 막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얘기를 해주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죠. 이 독사 앞에서 깨구리가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그런 것처럼 꼼짝 못하고 거기서 얼어가지고 여기서 팔아야 되나? 그럴 때 정신 차리시고 돈 혹시 더 없나? 그런 공포에는 맞서야 돼요. 실책요. 근데 튀긴 거 말고 구운 치킨도 가능할까요? 요즘 보니까 굽네 치킨? 구운 것도 있잖아요. 구운 거 다. 술 못 드시는 분들은 난 알코올 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971 부부예요. 이게 69세, 71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69년생, 71년생 부부시라는 느낌이 듭니다. 주식 심리 안정방송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1년 뒤 저희 부부 좋아하는 방구석 치맥하고 싶네요. 그때 같이 오십시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단독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버리지 매운맛 중독된 나 돈 싸들고 여기에 몰려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가 시행되자 투자금이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단일 종목 거래는 급감했지만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 리밸런싱 규모가 커지면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규제가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16종과 코스피 200 레버리지, 인버스 등 대표지수 상품 19종의 종가 리밸런싱 규모를 분석해 본 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기본 예탁금 3천만 원 규제가 처음 적용된 지난달 31일 전체 리밸런싱 추정액은 한 6조 8천억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17.9% 급등한 이날 리밸런싱 규모는 지수가 9.99% 급락한 6월 23일 이후 가장 컸다고 합니다. 단위 종목 거래는 줄었지만 시장에 실제 충격을 주는 이 기계적 매매 물량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고요. 자, 코스피 200 지수 기반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의 리밸런싱 규모는 3조 6,660억 원으로 전자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3조 1,262억을 처음으로 넘어섰고요. 규제 대상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수형 상품으로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리밸런싱 규모는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목표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용사가 이 장 마감 전에 기초자산과 선물을 사고 팔아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 투자자 간 손바뀜을 의미하는 ETF 거래 대금과 달리 시장 변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자, 지난달 31일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종가 리밸런싱 물량은 유가증권 시장 거래 대금 49조 한 6천억 한 50조가 거래됐는데 그 중에 13.7%가 이 리밸런싱 매매였었다고 합니다. 하루 거래 대금의 7분의 1에 가까운 리밸런싱 주문이 오후 2시 반 이후
쏟아져 나온 거고요.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만 억제해서는 변동성을 낮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 코스피 200 지수 기반의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 19종에 이르는 데다가 리밸런싱이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때문이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막더라도 투자 수요가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한다면 시장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자닉스 단일 종목 ETF 예탁금 규제가 시행됐지만 이 예탁금 규제가 덜한 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 상품으로 이 투자금이 이동하면서 이 크게 변동성이 줄지 않았다. 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올 상반기 레버리지 인버스 ETF 기본 교육 이수자가 116만 명을 넘어선 만큼 이들이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으로 몰리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밸런싱 규모와 증시의 변동성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분석기관 리밸런싱 물량이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의 8%를 넘은 13거래일에는 예외 없이 코스피 지수가 하루 5% 이상 급등락을 했고요. 리밸런싱 비중 상위 25% 거래일의 평균 절대 등락률은 8.2%로 하위 25%의 6배를 웃돌았습니다. 하위 25%가 1.3% 등락률이었고요. 장중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리밸런싱 물량이 늘어나고 오후 2시 이후부터는 리밸런싱 물량이 쏟아지며 장 막판 변동폭을 키우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지수형 레버리지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우려되는 것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 범위가 단일 종목 상품보다 더 넓기 때문이고요. 코스피 200 기반의 레버리지 인버스 ETF는 총 19종이 있습니다. 관련 상장지수 ETN과 파생상품까지 포함하면 이 코스피 200 움직임에 따라서 포지션을 조정하는 상품은 더 많고요. 이들 상품은 비슷한 시간대에 코스피 200 선물을 중심으로 리밸런싱을 하게 되는데, 대규모 선물 매매가 차익거래와 프로그램 매매를 유발해서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전반으로 전달될 수가 있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충격이 전자닉스에 집중이 된다면 이 지수형 레버리지 상품은 선물 시장을 거쳐서 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이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진입 장벽을 높였지만 투자자들이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하면 리밸런싱 물량 자체는 줄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충격 범위가 개별 종목에서 시장 전체로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지수형 상품으로 투자처를 바꾸더라도 전자닉스 쏠림은 해소되지 않는데, 지금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가 33.1%, 닉스가 26.5%로 이 두 종목 합산 비중이 59.6%에 이르네요. 60%네요, 거의.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 지수지만 이 두 반도체 기업이 지수 움직임의 절반 이상을 좌우하는 셈이고요. 투자자는 200개 종목에 분산 투자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 원금을 웃도는 규모가 두 반도체주 움직임에 간접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취지는 장 마감 전에 대규모 리밸런싱 물량을 줄이는 데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지수형 상품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장 전체의 리밸런싱은 그대로 남게 되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자닉스에서 시장 전체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레버리지의 매운맛을 본 투자자는 현금 3천만 원의 기본 예탁금 규제가 덜한 지수형 레버리지를 대안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율을 잡겠다고 내놓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증시 변동성이란 역효과를 낳고
또 이를 막기 위한 핀셋 규제가 지수형 레버리지로 다시 번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환율을 잡겠다고 한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이 해외 2배짜리, 3배짜리 하러 나가시는 분들, 홍콩에 하이닉스 뭐 2배짜리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나간 자금을 막기 위해서 국내에도 이 2배짜리를 출시를 하자. 네, 이런 취지였다라고 저도 들었었는데, 그거는 해외 불법 도박을 많이 하러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도 도박장을 좀 많이 만들자. 그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해외에 나가는 걸 못하게 막아야죠. 해외에서 이 2배짜리 하는 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 거지. 해외 2배짜리 하러만이, 미국에는 3배짜리 코르도 있고, 속설도 있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투자한다고 나가니까, 그걸 우리 쪽에서도 만들자. 네, 그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삼전 닉스 개미들 좋겠네. 역대급 배당 약속에 두근두근. 자, 전자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AI 메모리 호황으로 사상 최대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확보한 만큼 투자 재원을 확보하면서도 주주에게 돌려주는 몫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양사는 연내 구체적인 주주 환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전자닉스가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자,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순환 위험을 관리하고 성장 이니셔티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는 데 계속 주력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주주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전자가 밝혔고요. 닉스도 로이터에 보낸 별도 성명에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상 최고 수준의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주 환원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주주 환원을 위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자는 지난달 30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현재 이사회와 경영진이 올해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차기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요. 하이닉스도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 환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AI 메모리 호황으로 양사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주주 환원 확대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전자닉스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2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전자가 올해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약 146조 원이고 닉스가 98조 원으로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 네, 150조, 100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증권가에서는 올해 전자의 이 프리 캐시 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이 약 200조 원 정도, 닉스는 100조 원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자닉스가 프리 캐시 플로우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전자는 20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에 걸친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환원을 하고 연간 9조 8천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요. 닉스도 수년금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투자 확대와 주주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영업이익의 50%가 아니라 그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에서 거기서 캐펙스를 빼서 남는 현금이 순현금, 이 잉여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50%는 주주한테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연말에는요, 아까 제가 찬바람 불 때 이제 주식 해야 된다고, 찬바람 불 때 되면 뭐 패시브 자금들이 막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당을 노리는, 특히나 전자가 이렇게, 특별 배당 얘기가 연말엔 아니면 내년 초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 되면 이 특별 배당을 받기 위해서도 또 배당 투자 수요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닉스가 낸드 자회사 최대 10조 투자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독 기사네요. 자, 닉스의 미국 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전제로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발빠르게 시설 투자에 나서 몸집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 IB에 따르면 닉스의 낸드 플래시 자회사 이 솔리다임은 5조에서 10조 원 규모의 프리 IPO를 추진 중이네요.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글로벌 대체 자산 운용사와 해외 국부 펀드 등을 상대로 투자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리 IPO는 나스닥 시장 상장을 위한 준비 작업이고요. 업계에서는 이 솔리다임의 기업 가치가 50조 원 안팎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SK그룹이 지난 3월 미국 사업에 정통한 진정훈 전 SK 사장을 이 솔리다임 공동대표로 앉힌 것을 놓고도 투자 유치와 상장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솔리다임은 최근 차세대 낸드 기술 전환을 추진하고 245테라바이트급의 영하 5만 편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 초대용량 기업용 ESSD 등을 개발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초대용량 저장장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투자가 낸드 호황기에 이루어져야 경쟁 우위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샌디스코와 키옥시아 홀딩스 등 낸드 기업 주가가 크게 올랐다면서 높은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적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닉스는 2분기 매출이 79조 3천억, 영업이익 60조 내면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지금 여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회사는 컨퍼런스 콜에서 호황기일 때 무리하게 투자를 늘리지 않는 투자 규율을 지키겠다고 밝혔고요. 본사 투자는 충북 청주와 경기 용인 등 주로 국내 생산 시설에 집중되기 때문에 솔리다임이 필요한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자, 솔리다임은 하이닉스가 2020년 인텔의 이 낸드 플래시와 SSD 사업부를 약 10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기 위해서 21년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이고요. 인수와 신설 자회사는 최근 발표된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을 비켜갈 수가 있는데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는 반드시 모회사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외 자회사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산 등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이면 주주 동의 절차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가 있네요. 다만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점에 솔리다임 매출이 닉스의 10%를 넘어서거나 한국거래소가 솔리다임을 중요 자회사로 판단할 때는 엄격한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솔리다임의 지난해 매출은 9조 1,751억 원이었고 올해 매출이 300조 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닉스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모회사 일반 주주의 손해를 막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취지라면서 절차상 요건과 별개로 주주와 교감해야 자범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비슷한 수순을 밟아서 상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이 아니라 M&A를 통한 자회사이자 현재 이익 규모에 비해 필요한 투자금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솔리다임과 비슷하고요. IB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로봇은
투자 부담이 큰 업종이라며 제때 외부 자본을 조달을 해야 경쟁 우위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배당 투자자 배려 안 하는 정부 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고 합니다. 논란의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된 것이지만 금투업계에서는 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빠진 점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네요. 현행 세법상 이 배당 및 이자 소득 등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서 최고 49.5%의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45%에다가 지방소득세 또 10%니까 45 더하기 4.5에서 49.5% 세금을 적용받고요. 자본소득 불평등 완화와 세수 확보를 우선시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완화나 배당 감면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비록 지난해 고배당 기업에 이 배당소득의 최대 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으나 이 역시 당초 시장과 국회에서 논의된 안에 비하면 세율이 상향 조정된 한계가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한국의 통합 배당 세율은 59.73%로 통합 배당 세율이 59.73%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독일을 비롯한 29개 회원국의 통합 배당 세율이 50%를 밑도는 것과도 뚜렷이 대비된다고 합니다. 통합 배당 세율은 이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와 주주 개인이 부담하는 배당소득세를 합산해서 기업의 배당금 지급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총 세 부담을 계산한 지표이고요. 한국에도 법인세 이중과세를 완화하기 위해서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주주 배당 단계에서 공제해주는 이 그로스업 제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계산 절차가 극도로 복잡한 데다가 공제율 산정 시에 법인세율을 이 최고세율 25%보다 낮게 가정해 적용하기 때문에 이중과세 부담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이고요. 재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은 과세 체계 단순화와 이중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배당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 그리고 우대세율 적용 또는 비과세 같은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저 PBR, 기업의 상속 증여세 과세 강화와 생산적 금융 ISA 도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 PBR 기업 상중세 상속 증여세 강화는 기업의 시장가치평가 지표를 직접적인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세 원칙상 부적절하다는 강력한 반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울러 세제당국은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기존 ISA 계좌의 일부 혜택을 축소해서 이 정책 신뢰도 저하라는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의 요구대로 배당소득의 별도의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쪽으로 세제 지원책을 단순화하고 명확히 했더라면 야기되지 않았을 불필요한 본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의 통합 배당세율이 59.73%입니다. 자, 레버리지 상품만 막아서는 한계가 있다. 코스피 200 쏠림부터 손봐야 된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얘기와 좀 이어지는 기사이긴 한데요. 네, 전자닉스 요 단일 종목 ETF 규제가 강화됐지만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이 종목 편중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지수 자체가 이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지나치게 집중돼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를 막더라도 코스피 200 레버리지로 사실상 같은 투자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 200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33, 하이닉스는 26.5, 두 종목을 합치면 전체 지수의 59.6인데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3%에도 못 미치고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 지수지만 실제로는 두 반도체 기업이 지수 움직임을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해외 주요 지수는 특정 종목 쏠림을 막기 위해서 비중, 이 상한 캡을 두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 225는 개별 종목 비중을 최대 10%로 제한하고요. 미국 나스닥 100은 개별 종목 비중을 24% 이하로 제한하고 비중이 4.5%를 넘는 종목들의 합계도 48%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한다네요. 그 니세 100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지수 니세 100도 개별 종목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러셀 지수 역시 20% 수준의 종목 비중 상한 규칙을 운영합니다. 반면 코스피 200은 이 특정 종목 비중을 제한하는 별도 상한선이 없답니다. 시가총액 비중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되면서 전자닉스의 편중이 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200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 사실상 두 종목 주가에 크게 베팅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규제만으로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이 이 코스피 200 레버리지 상품으로 이동하면서 두 반도체 종목 쏠림은 유지된 채 리밸런싱 충격만 시장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투 업계 관계자는 한국도 코스피 200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을 줄일 장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이 마이클 버리가 1987년 같은 폭락장 올 수도 라고 했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겪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현재의 상승장이 87년 주식시장 폭락과 같은 매도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버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한 인물로 영화 이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버리는 지수가 주요 고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면서 1987년과 같은 하락장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버리가 언급한 1987년은 뉴욕 증시가 20%가량 급락한 이 블랙먼데이가 발생한 해이고요. 버리는 그동안 인공지능 AI 거품론을 수차례 경고해 왔고요. 그는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경신하면 시장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증시의 상승세가 자기 강화적인 순환을 만들어낸다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 변동성이 낮아지며 변동성 목표형 펀드가 레버리지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상승과 낮은 변동성이 시스템에 따른 자동 매수를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가 쌓여서 하락장이 시작되는 순간 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버리는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계속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이셔츠 반도체요 상장지수 펀드의 속스, SOXX와 마이크론, 엔비디아, 캐터필러, 팔란티어, 테슬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이 대표적인 마이클 버리의 공매도 종목이네요. 버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포지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서도
거래가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청산할 것이라고도 말을 했고요. 엔비디아 공매도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마이클 버리를 볼 때마다 저도 2007년도에 한국판 IMF가 올 수 있다. 미국. 네. 미국발 IMF가 올 수 있다. 네, 그런 리포트를 적어서 2007년 2월 달에 저희 기관 고객들한테 보내기도 했었지만, 마이클 버리를 보면서 좀 드는 생각은, 이 워런 버핏도 그렇고, 이 차트를 보면 결국 다 우상향이잖아요. 그 우상향에서 굳이 하락 배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이제 종목별로 보면 너무 거품이다 싶은 것들은 공매도도 하고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굳이 시장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마이클 버리가 이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수익을 얻는다고 돈을 번다고. 저렇게 계속 비관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제 한번 맞았을 때 스타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는 성공한 거다 싶습니다. 근데 저렇게 쇼플레이만 해가지고 수익이 과연 좋을까 생각해 보면 굳이 확률적으로 굳이 숏으로 먹으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확률이 낮은 걸로 배팅을 할까? 인지도, 명성을 얻으면 돈이 쉽게 펀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미국발 1987년과 같은 그런 장이 올 수 있는지 저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고요. 이번에 조금 비슷한 그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는 있습니다.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올렸던 게 80년도랑 되게 비슷하죠. 공격적으로 금리를 쳐올렸던 게 폴 볼커였는데 제롬 파월 의장이 22년도에 자이언트 스텝도 했고요.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가 언제 왔냐면 이 폴 볼커가 8년 하시고 나서 그만두고 앨런 그린스펀이 8월에 취임하고 그리고 2달 뒤에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왔거든요. 네, 그럼 연준의 의장 시점, 변경 시점도 비슷하고요. 거기다가 이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 충분 조건이 금리 인상입니다. 인상. 그래서 이번에 7월 29일 날 인상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안 했고요. 이번 9월 16일 날은 거의 패드워치에서도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9월 초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패드워치의 확률에 따라서 좀 확률이 만약에 높으면 그러면 아무래도 좀 시장이 한 차례 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러고 나서 결국은 빠졌다가 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우리 시장은 미리 이번에 블랙 먼데이가 나왔고 항상 우리 시장이 선행하는 거를 보면 미국이 신고가 나면서 우리 시장도 이제 빠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미국만 반등이 들어가면 그러면 또 87년과 같은 상황은 모르겠는데 네. 미국도 2018년 정도의 10월, 11월, 12월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87년과 같은 폭락장. 그리고 마이클 버리 이제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계속 빠진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도 계속 주식시장 폭락한다. 주식시장 폭락한다면서 또 가상화폐는 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상화폐가 시장 대비해서 베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시장이 약하게 주식시장이 약하게 가면 가상화폐 더 빠지는데
저거는 도대체 이 콘트적으로 좀 맞지 않은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도 보면 약간 의도된 마케팅? 예, 무슨 의도된 마케팅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해야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전술인가? 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웜의 신박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동성 심한 장 그리고 폭염의 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